아름다운 마무리. 가을에 책을 내며 11월의 숲은 성글다. 물든 잎들이 지고 가지와 줄기가 듬성듬성 제 모습을 드러낸다. 뜰에 찬 그늘이 내리는 이 무렵이 겉으로는 좀 쓸쓸한 듯하지만 안으로는 중심이 잡히는 아늑하고 따뜻한 계절이다.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고 한가로움과 고요로 차분해진 산중은 그 어느 때보다 산중답다. 숲은 안식과 치유의 장소. 이 투명함과 한가로움과 고요가 안식과 치유의 기능을 한다. 여가 모은 글들은 산중에 홀로 살면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한 달에 한 편씩 그때의 생각과 삶의 부스러기를 담은 것들이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2008년 11월 법정. 노년의 아름다움. 영원히 이어질 것 같던 여름철 그 무더위도 처서를 고비로 한풀 꺾여 가을에 밀려간다. 순환의 법칙, 이 우주 질서가 지속되는 한 지구는 살아 숨쉰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그때가 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하늘이 높아지고 물이 맑아져 차 맛도 새롭다. 어제 아침 가을에 어울리는 닭이로 바꾸었다. 지난 해제 날 보원료의 지원님이 새로 빚어 가져온 찻잔에 초가을의 향기를 음미하면서 모처럼 산중의 맑은 한적을 누렸다. 아무리 뛰어난 예술작품도 작가는 그 작품의 절반의 혼밖에 불어넣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나머지 절반의 혼은 소장자, 즉 그 작품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활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된다. 때깔이 고운 이 찻잔은 보원료. 나름의 기법으로 최근에 빚어진 것인데 찻잔의 크기도 알맞고 잡음새도 좋고 전도 원만하고 굽도 넉넉해서 보고 매만지기만 해도 즐겁다. 이 찻잔은 앞으로 내 눈길과 손결에 의해서 세월과 함께 완벽한 그릇으로 형성되어 갈 것이다. 요즘 게로록 노년에 경계해야 할 일들을 읽고 있는데 나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글이다. 돌이켜보니 나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같은 말을 되풀이해 왔다.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의 늪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또한 노쇠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탐구의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저버릴 때 늙는다. 세월은 우리 얼굴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우리가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때는 영원히 주름치게 된다.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탐구하는 노력을 쉬게 되면 인생이 녹슨다. 명심하고 명심할 일이다. 흔히들 노후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직 오지 않고 있는 이 다음 일이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을 자신의 분수에 맞게 제대로 살고 있다면 노후에 대한 불안 같은 것에 주눅 들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순순한 시간이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해보니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해 살아오는 동안 알게 모르게 이 지구의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그만큼 지구 환경을 오염시킨 것 같다. 오늘과 같은 두려운 기후 변화는 지구 환경을 허물고 교란시켜 온 우리들 자신의 소행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인들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될 수 있는 한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을 삼가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꼭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더미에 짓눌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살림살이를 시시로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손대지 않고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내게 소용없는 것들이니 아낌없이 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부자란 칩이나 물건을 남보다 많이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고 마음이 물건에 얽매이지 않아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다. 한밤중 잠에서 깨어나 별빛처럼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날그날 삶의 자취를 낱낱이 살피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이런 일들을 통해 노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 노년의 아름다움이란 모든 일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움에 있음을 잊지 말이리다. 고전에서 인간학을 배우다. 올 여름은 일찍이 없었던 기후 변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다. 전에 없이 영동 산간지 방에도 몇 차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지구인들의 과소비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그 원인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나라마다 경제발전을 내세워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마치 제동장치가 고장난 차가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꼴이다. 이런 와중에도 철 따라 꽃은 피고 진다. 요즘 산중은 산수국이 한창이다. 양지보다는 음지를 좋아하는 산수국은 큰 나무 그늘 아래서 마치 진남색 별무리들이 내려와 쉬고 있는 것 같다. 눈이 활짝 열리도록 선연하다. 혼자서 보기엔 아깝다. 춘추전국 시대 말기 한 젊은이가 전국을 떠돌면서 선현들의 문을 두들기며 군사학과 병법 정치학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 가장자리를 따라 지나가는데 누더기를 걸친 한 노인이 곁을 다가와 일부러 신발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며 말했다. 이복의 젊은이 내려가 신발을 좀 주워오게. 젊은이는 울컥 화가 치밀었지만 상대가 노인이기 때문에 지그시 참고 다리 아래로 내려가 신발을 주워왔다. 그러자 노인은 한술 더 떠 그 신발을 신겨달라고 했다. 이왕 내친김이라 생각한 젊은이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공손히 신발을 신겨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말했다. 자네는 꽤 쓸만하군. 닷새 뒤 날이 셀 무렵에 이곳으로 오게. 노인은 이 말을 남기고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났다. 닷새 뒤 새벽에 젊은이가 다리로 나가보니 노인은 벌써 와 있었다. 늙은이와 약속한 녀석이 왜 이리 늦었느냐. 닷새 뒤 다시 오너라. 노인은 이렇게 호통을 치며 가버렸다. 닷새 뒤 이번에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바로 나갔지만 노인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또 늦었군. 닷새 뒤에 다시 오너라. 다시 닷새 뒤 젊은이는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어둠을 더듬으며 다리로 나갔다. 그러자 잠시 뒤 노인이 나타나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 이것을 읽거라. 이 책을 숙독하면 너는 왕의 군사가 될 수 있느니라. 10년 뒤에는 훌륭한 군사가 되어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노인은 어디론지 사라졌다. 젊은이가 책을 보니 태국만 강태공이 쓴 육도 삼략이라는 병서였다. 젊은이는 그 책을 다 외울 때까지 되풀이해 읽었다. 이때 젊은이가 훗날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군사가 되어 그를 성공시킨 장량 그 사람이다. 책 가운데는 이와 같이 단 한 권으로 사람의 일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이 있다. 옛사람들은 고전에서 인간학을 배우며 자신을 다스리고 높이는 공부를 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얄팍한 지식이나 정보의 덫에 걸려 고전에 대한 소양이 너무 부족하다. 자기 나름의 확고한 인생관이나 윤리관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조그만 이해관계에 걸려 번번이 넘어진다. 인류의 정신문화 유산인 양질의 책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인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텔레비전 프로나 신문 기사로 머리를 가득 채우는 것은 영양가 없는 음식을 몸에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처럼 정신 건강에 해롭다. 아름다운 마무리. 오늘 오후 채소밭을 정리했다. 고랭지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오이넝쿨과 고추대와 아욱대 등을 걷어냈다. 여름날 내 식탁에 먹을 것을 대주고 가꾸는 재미를 베풀어준 채소의 끝자락이 서리를 맞아 어둡게 시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가꾸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때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이 해야 할 도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긍정한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이 존재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의 과정에서, 길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그때그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그 물음은 본래 모습을 잃지 않는 중요한 자각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일의 결과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자신의 순수 존재에 이르는 내면의 연금술이다. 내려놓지 못할 때 마무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 다른 윤회와 반복의 여지를 남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진정한 내려놓음에서 완성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체험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에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고 그 비움이 가져다주는 충만으로 자신을 채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의 본질인 놀이를 회복하는 것. 심각함과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천진과 순수로 돌아가 존재의 기쁨을 누린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안다. 과거나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임을 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착별하고 아직 오지 않는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또한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 용서와 이해와 자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일깨운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자연과 대지, 태양과 강, 나무와 풀을 돌아보고 내 안의 자연을 되찾는다. 궁극적으로 내가 기댈 곳은 오직 자연뿐임을 아는 마음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개체인 나를 뛰어넘어 전체와 만난다. 눈앞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세상의 한 부분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구속과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삶의 예속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거듭난다. 진정한 자유인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향기와 맛과 빛깔을 조용히 음미한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향기와 빛을 부여하는 일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스스로 가난과 간소함을 선택한다. 맑은 가난과 간소함으로 자신을 정신적 궁핍으로부터 바로 세우고 소유의 비좁은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또한 단순해지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줄 안다. 불필요한 것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기 자신과 더욱 가까워진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안다. 문명이 만들어낸 온갖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느 것이 진정으로 내 삶에 필요한가? 나는 이것들로 인해 진정으로 행복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 그리고 수많은 의존과 타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춘다. 그 어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순례자나 여행자의 모습으로 산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많은 우주의 선물도 그저 감사히 받았을 뿐 언제든 빈손으로 두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머지않아 늦가을 서릿바람에 저토록 무성한 나뭇잎들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빈가지의 때가 오면 또다시 새 잎이 돋아날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삶에 저항하지 말라. 모란이 무너져 내리고 난 빈자리에 작약이 피고 있다. 선연한 꽃 빛깔과 그 자태가 사람의 발길을 자꾸 가까이 끌어당긴다. 5년 전 고랭지에 피어있는 작약을 보고 가까이 두고 싶어 농원에 가서 100그루를 사다 심었었다. 그런데 그 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웬 검은 손이 와서 모조리 캐가고 말았다. 그때 남은 이삭이 움을 틔워 요즘 꽃을 피운 것이다. 기특하고 고맙다.
이른 아침 채소밭 머리에서 밤새 자라오른 상추며 아욱, 오이넝쿨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산천의 전기가 내 몸에까지 스며드는 것 같다. 아욱은 10여 년 전 씨를 구해다 한번 뿌리고 나서는 해마다 거저 따서 먹는다. 지난해에 떨어진 씨앗에서 우미 터내 일손을 덜어준 것이다. 그 강인한 생명력이 놀라울 뿐이다. 요즘 나는 방 안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채소밭이나 뜰에 나가 어정거리는 시간을 즐기고 있다. 방 안에서는 방석 위에 앉아 있거나 차를 마시는 일이 고작인데 뜰에 나가 있으면 생기에 넘치는 살아있는 것들을 대할 수 있어. 무료하지 않고 그 기운으로 나를 채울 수 있다. 올 여름에는 거의 책을 보지 않는다.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책을 가까이 접할 수도 없지만 비슷비슷한 소리에 진력이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돋보기를 맞추어 쓴 지가 10년도 훨씬 넘기 때문에 눈이 쉬이 피로해져서 책을 멀리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다행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종이에 활자로 박힌 남의 글보다 나 자신을 읽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보다 소중하게 여겨진다. 해마다 이맘때면 저녁 어스름을 타고 속독새가 찾아와 오두막 위를 선회하면서 속독속독 속독속독 네 벗이 되어 주었는데 이 3년 전부터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토끼도 해가 기울면 오두막 가까이 내려와 뜰에서 어정거리거나 채소밭에 들어가 요기를 하고 갔는데 요 몇 해 동안은 자취를 볼 수 없다. 겨울철에 산수국 대궁을 뜯어먹느라 그 아래 배설물을 남기고 간 자취를 보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밀렵꾼 때문에 몹시 조심하는 것 같다. 책꽂이를 정리하다가 뜻밖의 묵은 일기장이 꽂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대충 훑어보면서 내 삶의 자취가 빛이 바랜 사진첩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1995년 6월 17일 토요일 남불생 레미에서 쓴 대목. 여행 중에 가지고 간 크리슈나무르티에 명상집에서 인용한 글이 실려 있었다. 홀로 명상하라.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이미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말라. 굳이 기억하려 하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 되리라. 그리고 그것에 매달리면 다시는 홀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 끝없는 고독, 저 사랑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토록 순결하고 그토록 새롭게 명상하라. 저항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장벽을 쌓아두지 말라. 온갖 사소한 충동, 강제와 욕구로부터 그리고 그 자질구레한 모든 갈등과 위선으로부터 진정으로 온전히 자유로워지거라. 그러면 팔을 활짝 벌리고 삶의 한복판을 뚜벅뚜벅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 다시 채소를 가꾸며 해차가 나올 무렵이면 꾀꼬리가 온다. 올해도 어김없이 꾀꼬리 노래를 들으면서 해차 맛을 보았다. 반가운 철새 소리를 들으며 해차를 음미하는 것은 삶의 고마운 운치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진달래가 필 무렵에는 소쩍새가 온다. 소쩍새는 밤에만 울지 않고 숲이 짙은 곳에서는 한낮에도 온다. 또 찔레꽃이 피어나면 뻐꾸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찔레꽃이 한창 필 무렵이면 뻐꾸기가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는데 이런 때는 날씨가 몹시 가물다. 이와 같이 꽃과 철새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자연은 우리에게 계절의 기쁨과 그 은밀한 속들을 한 자락 열어 보인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자연을 허물고 더럽힌다. 그래도 이런 땅을 저버리지 않고 철 따라 꽃을 피우고 철새가 찾아오는 그 의리와 정상을 생각하면 눈물 겹도록 고맙기만 하다. 초파이를 지나서 채소 모종을 사다가 심었다. 오이, 고추, 상치, 케일, 치커리 그리고 고구마도 두드렁 심었다. 고랭지라 냉해를 입은 오이 모종은 다시 사다 심었다. 여름철을 지내기 위해 이런 준비를 하면서 손수 심고 가꾸는 일이 새삼 고맙고 다행하다고 여겨졌다. 이런 일을 거치는 동안 대지의 덕과 은혜에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물건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주선사의 대답. 방아창 내던져 버려라, 놓아버려라. 이미 한 물건도 갖고 있지 않은데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고 가거라. 그 학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그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남아있는 한 겉으로는 버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버린 것이 아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갈 때처럼 안팎으로 거리낌이 없어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들 삶에서 때로는 지녔던 것을 내던져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움켜쥐었던 것을 놓아버리지 않고는 묵은 수렁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우리들이 어쩌다 건강을 잃고 앓게 되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인지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그저 그런 것인지 저절로 판단이 선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취가 훤히 내다보인다. 값 있는 삶이었는지 무가치한 삶이었는지 분명해진다. 언젠가 우리에게는 지녔던 모든 것을 놓아 버릴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때 가서 아까워 망설인다면 그는 잘못 살아온 것이다. 본래 내 것이 어디 있었던가. 한때 맡아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그러니 시시로 큰 마음 먹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미리부터 익혀두어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일도 하나의 정진일 수 있다. 오랜만에 차 안에서 전에 듣던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울컥 눈물이 났다. 건강을 되찾아 귀에 익은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고 손수 채소를 가꿀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고맙고 고마울 따름이다. 그리고 내 몸이 성했을 때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다들 건강하기를. 한반도 대우나 안 된다. 산화대지에 초록이 물들고 있다. 살아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잎을 펼쳐내는 이 눈부신 봄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같지만 이는 하나의 기적이고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존귀한 것은 없다. 생명은 개체로 보면 단 하나뿐이다. 친지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그것이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이와 같은 생명의 존엄성이 크게 손상되고 있다. 걸핏하면 어린 생명들을 유괴에다가 폭행을 하고 살해한다.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무작위로 죽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다. 그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울려 산다. 균형과 조화로서 생명의 연결고리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자연을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바라봐야 한다. 자연은 인간과 격리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다. 크게 보면 우주 자체가 커다란 생명체이며 자연은 생명체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 자연의 일부분이며 커다란 우주 생명체의 한 부분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자연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 땅의 무수한 생명체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크게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끔찍한 재앙이다. 우리 국토는 오랜 역사 속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온 우리의 몸이고 살이고 뼈이다. 이 땅의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국토에 대한 무례이고 모독임을 알아야 한다. 물류와 관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몇 푼어치 경제 논리에 의해 이 신성한 땅을 유린하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 망령된 생각이다. 삼면이 바다이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수송을 분담하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 그것은 결코 타당한 구상이 아니다. 운하는 이미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운하는 이제 물류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철도에 의존하기 위해 철도망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하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으로 치솟는 땅값에 관심이 있는 땅 투기꾼들이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관심이 있는 일부 건설업자들 뿐이다. 강은 살아있는 강은 구비구비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이런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흐르지 못하도록 채워놓고 강변에 콘크리트 제방을 쌓아놓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강이 아니다. 갈수록 빈번해지는 국지성호우는 토막, 난 각수로의 범람을 일으켜 홍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대통령 공약 사업 홍보물의 그럴듯한 그림으로 지역 주민들을 속여 엉뚱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발 욕구에 불을 붙여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극히 부도덕한 처사이다. 일찍이 없었던 이런 무모한 국책 사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 정권과 함께 우리 국토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무모한 구상과 계획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나서서 막아야 한다. 이는 신성한 우리 의무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사안임을 깊이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병상에서 배우다. 평소 병원을 멀리하고 지냈는데 지난 겨울 한철 병원 신세를 졌다. 병원에는 친지들이 입원해 있을 때 더러 병문안을 가곤 했는데 막상 나 자신이 환자가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모든 일에는 그때가 있는 것 같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삶의 매듭들이 지어진다. 그런 매듭을 통해 사람이 안으로 여물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흔히 이 육신이 내 몸인 줄 알고 지내는데 병이 들어 앓게 되면 내 몸이 아님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내 몸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앓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와 따뜻한 손길이 따르는 것을 보면 결코 자신만의 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앓을 때는 병자 혼자서만 앓는 것이 아니라 친지들도 친분의 농도만큼 함께 앓는다. 이웃이 앓기 때문에 나도 앓는다. 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병을 치료하면서 나는 속으로 염원했다. 이 병고를 거치면서 보다 너그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다. 인간적으로나 수행자로서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지나온 내 삶의 자취를 돌이켜보니 건성으로 살아온 것 같았다. 주어진 남은 세월을 보다 알차고 참되게 살고 싶다. 이웃에 필요한 존재로 채워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앓게 되면 철이 드는지 뻔히 알면서도 새삼스럽게 모든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었다. 그리고 나를 에워싼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문득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임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병원 대기실에서는 많은 인내력이 따라야 한다. 미리 예약된 시간에 서둘러 도착해도 자신의 이름 부르기를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때가 많다. 더러는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환자가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도 환자에게는 치유가 되겠다는 생각. 우리들의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어디 가서 고치겠는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다리는 이런 병원에서의 시간이야말로 성급하고 조급한 생각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거라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 뒤부터는 기다리는 일이 결코 지루하거나 무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시간에 화두산매, 나의 마음과 화두가 하나가 된 상태의 편집자주, 애 들 수 있고 연불로써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도 있다. 병상에서 줄곧 생각한 일인데 생로병사란 순차적인 것만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이기도 하다. 자연사의 경우는 생로병사를 순차적으로 겪지만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차례를 거치지 않고 생에서 사로 비약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삶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인생을 하직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 돌이켜보면 언제 어디서나 삶은 어차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순간들을 뜻있게 살면 된다. 삶이란 순간순간의 존재다. 어느 암자의 작은 연못. 요즘 산자락에는 상국이 한창이다. 꽃의 모습도 야생화답지만 그 향기가 가을꽃 중에서는 일품이다. 두어 가지 꺾어다가 햇살이 비껴드는 오후의 창가에 놓아두니 은은한 상국의 향기로 방 안이 한층 그윽하고 고풍스럽다. 철 따라 그 철에 어울리는 꽃이 피어나는 것은 자연이 지니고 있는 신비다. 이 자연의 오묘한 신비 앞에서 아름다움의 뒤뜰을 넘어다 본다.
요즘 세상에서는 다들 돈 타령, 경제 타령만 하느라고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이나 관심 갖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아름다움과 행복이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만 있고 삶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아름다움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너무 삭막하고 건조하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모른다면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아름다움이야말로 살아있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남쪽에 내려가 쉬면서 한 암자의 뜰에 있는 연못에서 나는 아름다움이 뭐라는 걸 새삼스레 인식하게 되었다. 연못이래야 겨우 손바닥만 한 크기. 세로 두어자 가로 너댓자 될까 말까 한 작은 규모이다. 넘치는 샘물의 청죽으로 홈대를 만들어 연못으로 끌어들인 구조인데 거기 수령과 창포와 바위와 이끼와 올챙이들이 살고 있었다. 그것도 연못에 가득 차지 않고 3분의 1쯤 남은 빈자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 작은 연못은 아름다움의 한 요소인 여백의 미를 지니고 있었다. 덜 채워져 좀 모자란 듯한 구석, 그립고 아쉬움이 따르는 그런 운치를 지닌 사랑스런 연못이었다. 홈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적막한 산중의 분위기를 한층 적막하게 했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 연못가에 앉아 저 미륵방 가사의 유상이 지닌 고요와 평안과 잔잔한 미소를 머금곤 했었다. 연못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정한 노송이 서너 그루 있는데 앞산의 달이 떠가지에 걸릴 때 연못에 비출 그 황홀한 아름다움은 상상만으로도 좋겠다. 또 아름다움에는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이런 시가 있다. 대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일지 않고 달이 연못 속에 들어가도 물에는 흔적 없네. 바람에 일렁이는 대화 뜰과 달과 연못이 한데 어울리면서도 서로 거리낌이 없는 이런 경치가 아름다움이 지닌 오묘한 조화이다. 뛰어난 장인은 그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 무엇에도 거리낌이 없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샘물과 같아서 퍼내어도 다함이 없이 안에서 솟아난다. 그러나 가꾸지 않으면 솟지 않는다. 어떤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열린 눈을 보고 귀로 듣고 안으로 느낄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나 자신이 지닌 아름다움은 가꾸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웃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즉 이웃과 나누는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시시로 가꾸어야 한다. 인정의 샘이 넘쳐야 나 자신의 삶이 그만큼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을 가리켜 시들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가꾸면서 다들 행복해지기를. 풍요로운 아침. 산중에는 고요한 거룩함이 있다. 특히 아침나절의 산은 더욱 아름답고 신선하다.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숲 향기와 밤새 내린 이슬기가 배어있다. 이와 같은 신선한 아침을 잘 맞이할 수 있어야 그날 하루의 삶도 알차다. 이 거룩한 시간을 신문이나 방송 등 너절하고 찹스런 바깥 소리로 얼룩지게 한다면 그것은 고요와 거룩함에 대한 모독이다. 새날이 시작되는 이 거룩한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은 달라진다. 만약 새날의 시작을 부질없는 일로 맞이한다면 그날 하루는 잘못 산 날이 될 것이다. 아름답고 선한 일로 시작한다면 그의 삶은 그만큼 아름답고 선하게 채워진다. 신선한 아침을 이와 같이 찬탄하고 있는 나 자신은 지난밤 바른 쪽 어깨 축지가 너무 저리고 아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생로병사, 생명의 축인 그 병고를 치르는 중이다. 석 달쯤 전 수원지에서 물길을 고치느라고 무거운 돌을 서너 차례 들어 옮겼더니 그 뒤부터 바른 쪽 가슴께가 바늘 끝으로 찌르듯 따끔거리고 어깨 축지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저렸었다. 담이 들어 그러나 싶어 침을 맞고 지압을 받았지만 별 효험이 없었다. 얼마 전 골프를 즐겼던 한 친지로부터 늑골에 금이 가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는 경험담을 들었다. 그는 골프공을 잘못 쳐 이대지인 지구공을 치는 바람에 늑골에 금이 가 한동안 고생을 했다는 것이다. 그저께 달포만에 길상사에 나간 걸음에
큰맘 먹고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결과 바른 쪽 6번째 갈비뼈에 균열이 가 있었다.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치유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친 부위는 지금 암호는 중에 있다고 했다. 질병의 원인을 사진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얼마쯤 궁금증이 풀렸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앓을 만큼 앓으면 죽을 병이 아닌 한 나을 때가 있다. 옛사람의 가르침에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는 교훈이 떠오른다. 내가 몸소 알아봄으로써 이웃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동병상련. 우리가 어떤 병고를 겪을 때 것을 단순하게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이웃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질병을 딛고 살아간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같이 주어진 것이다. 찬란한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고루 주어진 것처럼 어둠이 가시고 새날이 밝아오는 여명은 신비한 고요로 서서히 대지의 옷을 벗긴다. 이런 시각 대지의 나그네인 우리들 자신도 한꺼풀씩 묵은 허물을 벗어야 한다. 그래서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즐거움이 됐건 괴로움이 됐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아침 식탁에는 들꽃이 한 다발 꽂혀 있다. 가을 들녘의 풍요에 못지않은 풍요로운 내 아침이다. 당신은 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만날 그날이 그날처럼 그렁저렁 맞이하고 있다면 새날에 대한 결례가 될 것이다. 누가 됐건 한 생에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하루하루는 그 빛으로 인해 새날을 이룬다. 추석날 아침이다. 법정 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자신에게 알맞은 땅을 며칠 전 불이람에 다녀왔다. 무덥고 지루하고 짜증스런 이 여름을 혼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길을 떠났다. 떠나기 며칠 전부터 남쪽은 연일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였다. 내려가던 그날도 폭우가 쏟아져 무시로 비상등을 깜빡거리며 주행해야 했다. 그 장대비 속을 달리면서 무슨 길 팟비밥비 가는 나그네인가를 두런두런 외웠다. 다음 날은 오랜만에 맑게 갠 화창한 날씨. 이 여름철 달빛과 별을 본 치가 언제였던가 싶다. 후박나무 아래 의자를 내다 놓고 앉아 설렁거리는 바람결을 타고 모처럼 좋은 좌정의 시간을 가졌었다. 이런 맑고 투명한 시간을 누리기 위해 천리길을 달려왔는가 싶었다. 30년 전 이 암자를 지을 때 손수심어 놓은 나무들의 정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한 생각이 차오른다. 후박나무, 태산목, 은행나무, 굴거리와 벽우동 등이 마음껏 허공으로 뻗어가는 그 기상이 믿음직스럽다. 사람은 늙어가는데 나무들은 정정하게 자란다. 사람이 가고 난 뒤에도 이 나무들은 대지 위에 꿋꿋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 아름이 된 후박나무를 안아주었다. 내가 강원도로 거처를 옮겨간 후 한동안은 이곳에서 중이 된 사람들이 한 두 철씩 번갈아 가면서 살았었다. 시절 인연으로 몇 해 전부터 스님들 몇이서 이 도량에 살면서부터 수행도량으로서 그 면목이 새로워졌다. 이번 여름철 암주는 어찌나 부지런한지 혼자 지내면서도 도량 안팎을 쓸고 닦아 훈훈한 청정도량을 이루고 있다. 푸르름을 먹고 산다는 스님은 환희심으로 충만해 있다. 세상살이의 마음이 심란해 저를 찾은 사람들이 맑게 정리된 도량을 보고 마음이 안정돼 내려가면서 이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쪽지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 우리들 생활 환경은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겉을 보면 속을 안다는 말은 이를 가리키고 있다. 안거가 시작되는 결제날 홀로 지내는 암주에게 이런 사연을 보냈다. 장로계에서 한 수행자는 이와 같이 읊었습니다. 홀로 있는 수행자는 범천과 같고 둘이서 함께라면 두 사람의 신과 같으며 셋이면 마을집과 같고 그 이상이면 장바닥이다. 올 여름 범천이 기뻐할 안거 이루기를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부디 청청하시오.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안팎으로 밝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밝음이 이웃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만약 수행자가 어둡고 음울하다면 그 어둡고 음울함을 털어버리는 일을 제일 과제로 삼아야 한다.
수행자는 앞뒤가 훤칠하게 툭툭 터져야 한다. 그래야 그 안에 티끌이 쌓이지 않는다. 그 맑고 투명함이 이웃에게 비친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의 씨앗을 지니고 온다. 그 씨앗을 제대로 움트게 하려면 자신에게 알맞은 땅도량을 만나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땅에서 어떤 삶을 이루고 있는지 순간순간 물어야 한다. 삶의 기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승의 대답. 시간 낭비하지 말라. 내가 숨이 멎어 무덤 속에 들어가거든. 그때 가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라. 왜 지금 삶을 제쳐두고 죽음에 신경을 쓰는가? 일어날 것은 어차피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것은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들만 배워왔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깨어 있습니다. 삶의 기술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깨어있는 관심이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지 않고 제자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주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출가 제가를 물을 것 없이 무엇보다도 먼저 자비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회색의 이론에서 벗어나 순간순간의 구체적인 삶이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웃과 나누는 일이다. 이 나눔은 수직적인 베품이 아니라 수평적인 주고받음이다. 흔히들 깨달은 다음에 자비를 행하는 것으로 잘못 알기 쉬운데 자비의 충만이 곧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옛 스승들도 처음 발심한 수행자에게 먼저 보리심 자비심을 바라라고 가르친다. 자비심이 곧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자비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식이다. 자비를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나눔의 기쁨을 알 수 없다. 자비를 모르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알지 못한다. 이웃에게 머뭇거리지 않고 선뜻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타인에 대한 적개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디선가 전해 들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의 차가 막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한눈을 파느라고 브레이크를 제때에 밟지 못해 그만 앞차의 뒤를 들이밟고 말았다. 앞차에는 신혼부부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앞차의 범퍼가 살짝 긁힌 가벼운 사고였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신혼부부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그러자 이제 막 결혼식을 끝낸 신랑이 창문을 열고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흔히 있는 일인데요. 이해심 흔히 있는 일인데요. 라는 이해심. 사랑이란 깊은 이해심이다. 이제 한 여자의 한 남자로 만나 결혼을 한 이상 어떤 사고에도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인간사에서 가장 큰 사고 결혼가 이미 일어났는데 그 밖에 다른 것이야 모두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한 것이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초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결혼을 한다고 알려온 김군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결혼 생활이란 끝없는 인내와 깊은 이해심이 바쳐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 사물을 보는 눈도 때에 따라 바뀐다.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심각할 게 아무것도 없다. 삶은 유의와 같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는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지켜보라. 맑은 정신으로 지켜보라. 놓아두고 가기. 내 지갑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도로공사에서 발행한 고속도로 카드와 종이 쪽에 적힌 몇 군데 전화번호, 그리고 약간의 지폐가 들어있다. 또 올해의 행동 지침으로 적어 놓은 초록빛 스티커가 붙어있다. 연초에 밝힌 바 있듯이 금년의 내 행동 지침은 이것이다. 첫째, 과속 문화에서 탈피. 둘째, 아낌없이 나누기. 셋째, 보다 따뜻하고 친절하기.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넷째, 놓아두고 가기.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여름 안거 결제날 우리들 영혼의 스승 조주선사의 가풍을 이야기한 끝에 여러 대중 앞에서 내 결심을 밝혔다. 길상사를 드나들면서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어간다. 그때마다 마음이 개운치 않고 아주 무겁다. 말로는 무소유를 떠버리면서 얻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 부끄럽고 아주 부담스러웠다. 늙은 중이 욕심 사납게 주는 대로 꾸역꾸역 가지고 가는 꼴을 이만치서 바라보고 있으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초파일 밤 음악회를 등지고 핏속을 달려오면서 현재 나 자신의 살림살이를 냉엄하게 살펴보았다. 나는 지금 나 자신답게 살고 있는가?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출가 수행자의 분수를 지키고 있는가? 혼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시시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밖에서 간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야 한다. 누가 되었건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음식물이 되었건 그 밖의 일상용품이 되었건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15년 가까이 그 고장에 살다 보니 이웃이 몇 집 생겼다. 주로 오두막에 일이 있을 때 불러다 쓰는 일꾼들이다. 얻어온 물건을 묵혀두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3, 40리 밖에 있는 일꾼들 집을 찾아가 두고 온다. 집을 비우고 일을 나가기 때문에 개들만 집을 지킨다.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개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두고 와야 한다. 아낌없이 나누기에 행동 지침이 요즘에 와서는 조금씩 그 빛이 바래져 가는 것 같다. 한마디로 이런 일이 이제는 지겹게 느껴진다는 소리다. 그날 법회에 모인 여러 불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보다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려는 내 중노릇을 도와달라는 뜻에서였다. 오늘부터 내 차에는 아무것도 싣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도 그런 뜻에서였다. 공덕으로 따진다면 어떤 한 사람에게 하는 보시나 공양보다는 여러 대중에게 하는 것이 훨씬 크다. 왜냐하면 대중공양이 곧 제불공양, 여러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대중의 한 사람으로 그중 한 몫을 받으면 된다. 올 여름일이 있어 길상사에 나갈 때는 내 손으로 가꾼 상추를 뜯어 가지고 간다. 혼자서는 자라오르는 채소를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대중과 함께 공양하기 위해서다. 여럿이서 함께 먹고 있으면 혼자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맛이 있고 즐겁다. 놓아두고 가기. 때가 되면 삶의 종점이 섣달 금음날이 되면 누구나 자신이 지녔던 것을 모두 놓아두고 가게 마련이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미리부터 이런 연습을 해두면 떠나는 길이 훨씬 홀가분할 것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년 같으면 5월에 내리는 고랭지의 서리가 두려워 채소 모종을 6월에 들어서 심곤 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과감하게 5월 초순에 심었다. 지구온난화를 예상해서였다. 간밤 5월 18일에 우박이 좀 내리긴 했지만 아침에 나가 보았더니 모종들은 말짱했다. 고추 모종 2판 6두렁, 상추 모종 1판 2두렁, 오이 1두렁. 그리고 가지와 호박을 심었다. 두어의 상일꾼에게 부탁해서 채소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고추는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었고 그 밖의 채소도 내 식성에는 맞지 않아 별로였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부러 양재동 꽃시장에 가서 손수 모종을 골라 심었다. 요즘 나는 무럭무럭 자라오르는 채소를 가꾸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며칠 전부터는 상추를 뜯어 먹는다. 사실 채소 농사는 먹는 것보다 기르는 재미에 있다. 아침에 채소밭머리에 서서 생기에 가득 찬 채소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나무에 꽃은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현상을 지켜보면서 생태계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언젠가 들으니 현재 지구상에서 벌이 40%나 소멸되어 양봉 농가들이 울상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원인이 휴대전화의 전자파 때문이라는 것이다. 벌이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면 식물도 그만큼 소멸된다. 촉매작용을 할 수 있는 벌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에도 그만큼 위협이 따른다. 오두막 둘레에 있는 67그루의 산자두와 돌배나무가 꽃은 무성하게 피우면서도 열매가 열리지 않은 현상이 지난 5, 6년 전부터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두려운 일이다. 산골에서는 전자파보다는 고랭지의 밭에 수없이 뿌려대는 톡한 농약 때문에 벌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모든 생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신비를 알아차리게 되면 거기에 의지해 살고 있는 생명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돈과 경제에 눈이 멀면 상관관계에 얽혀있는 자연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식물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새나 짐승들에게도 닥치고 있다. 남쪽에서 봄이면 맨 먼저 쇳지르레기 소리가 잠든 숲을 깨우곤 했는데 몇 해 전부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히오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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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매끄럽게 우는 상강조도 사라지고 안 보인다. 몸은 제비처럼 생기고 꼬리의 길이가 몸의 3배쯤 되는 날렵하고 아름다운 새다. 그리고 부리와 다리는 선명한 붉은색이고 머리 꼭대기서부터 꼬리까지는 젓갈색을 띤 호반새, 큐로로로로 하며 길게 우는 이 호반새도 찾아오지 않는다. 개울가에서 고기를 채가는 물총새도 사라진 지 오래다. 톡한 농약을 마구 뿌려 대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인 새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다. 다양한 생물종이 소멸되고 있다. 제철이 되어도 새들이 찾아오지 않는 땅은 결코 온전한 땅이 아니다. 문득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연상된다. 두렵고 두려운 일이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 불임이 늘어간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인데 요즘은 소도 사람을 닮아가는지 암소가 송아지를 낳으려면 암수끼리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가 암소네 집을 방문하여 인공수정을 하고 가는 현실이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 자신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깊이 깊이 각성해야 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먹히는 세상에서 지난밤에는 안골짝에서 고라니 우는 소리에 몇 번인가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일로 한밤중에 거센 목청으로 그리 우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자기 짝을 찾아서 그러는지 어미를 잃은 새끼가 어미 생각을 하고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수도를 다시 이어놓기 위해 얼음이 풀린 수원지 쪽으로 올라가다가 길섭에 죽어있는 고라니를 보고 섬뜩 놀란 적이 있다. 분명 고라니보다 사나운 짐승이 반쯤 뜯어먹은 자취가 남아있었다. 그곳에 톡수리가 붙어있다가 인기척을 듣고 훌쩍 날아올랐다. 몇 해 전 눈이 많이 내린 겨울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는 뼈만 해골처럼 앙상하게 남겨진 동물의 섬뜩한 모습을 보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깊은 산 중에는 이와 같이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먹히는 생존 경쟁의 치열함이 이어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기만 한 숲 속에 이런 약육강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자연의 속얼굴이 들여다보인다. 그 드러난 형태만 다르지 사람들이 얽혀 사는 인간 사회에도 약육강식은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히지 않고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새삼스럽게 여겨진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약육강식을 비교하면 산업사회 쪽이 훨씬 더 치열하다. 농경사회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는 이웃이 있어 인간적인 여백이 두텁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서로 밟고 일어서야 하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비정하고 살벌하다.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가 부족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이른바 미개사회의 가치의식에 대한 몇 가지 일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농부들에게 비료를 갖다 주었다. 농부들은 처음 본 그 비료를 밭에 뿌렸더니 전에 없던 풍작이었다. 농부들은 그 부족의 지혜로운 눈먼 추장을 찾아가 말했다. 우리는 작년보다 2배나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추장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농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아이들아, 매우 좋은 일이다. 내년에는 밭의 절반만을 갈아라. 그들은 사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필요 이상의 것은 원치 않았다. 다음 이야기는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보잘것없는 도구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유럽에서 이주해온 백인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무를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큰 도끼를 하나 보내주었다. 다음 해에 원주민들이 그 도끼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기 위해 다시 그 마을을 찾았다. 그들이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그들을 에워쌌다.
그때 추장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고마움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들이 이 도끼를 보내준 다음부터 우리는 더 많은 휴식을 누릴 수 있었다. 인디언들은 빨리 일을 끝내고 자유로운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백인들은 자기네처럼 그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자랄까 봐 미리 준비해 쌓아두는 그 마음이 곧 결핍 아니겠는가. 그들은 그날그날의 삶을 즐길 줄 알았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다. 때깔 고운 도자기를 보면 겨울 안거를 마친 그 다음날 남쪽에 내려가 열흘 남짓 이곳저곳을 어정거리면 바람을 쏘이다 왔다. 변덕스런 날씨 때문에 꽃이 필만 하면 갑자기 추위가 닥쳐 겨우 피어난 꽃에도 꽃다운 생기가 없었다. 매화도 그렇고 수선화도 그랬다. 풋중 시절부터 나는 안거가 끝나고 해제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누가 어디서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일찍 길 떠나기를 좋아했다. 미적미적 미루다가 김이 빠져나간 후에 길을 떠나면 나그네길에 그 신선감이 소멸되고 만다. 선원에 다니던 시절에는 후원에서 미리 아침 공양을 대충 때우고 첫 차를 타기 위해 걸망을 메고 동구길을 휘적휘적 나서면 새벽달이 숲길을 훤히 비춰주었다. 이 또한 해제의 의미다. 만일 첫 차가 아니고 두 번째 차편이나 밝은 대낮에 길을 떠나면 해제의 그 맛이 시들해진다. 남쪽에서 꽃을 만나고 돌아오니 이곳은 갑작스런 폭설이 내렸다. 기상 용어로 북동 기류의 영향으로 이름 그대로 춘설이 남분분했다. 꽃 대신 설경산수를 펼쳐 보인 것이다. 오랜만에 나무마다 소복소복 쌓인 눈이 포근한 봄 기운을 느끼게 한다. 얼어붙었던 개울도 가장자리만 남기고 녹아 흐르는 물송리가 덕지덕지 쌓인 겨울의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것 같다. 한바탕 쓸고 닦아낸 후 지고 온 짐을 풀었다. 새로 가져온 오지 물병을 창문 아래 놓아두고 벽에 기댄 채 이만치서 바라보고 있으니 내 안에서도 봄 기운이 움트는 것 같았다. 이 오지 물병은 목이 길어 학처럼 늘씬한 몸매다. 자꾸만 눈길이 간다. 보성 미력 옹기의 약수님이 나를 위해 빚어준 것인데 그 사연은 이렇다. 작년 가을 불이람에 사는 스님들과 함께 보성 차밭에 가는 길에 미력 옹기에 들렀었다. 스님들은 이것저것 소용될 그릇들을 고르고 나는 찬물을 담기 위한 물병을 하나 골랐었다. 그릇은 마음에 들었지만 그 용량이 적은 게 아쉬웠다. 이런 뜻을 알고 주인이 나를 위해 좀 큰 것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이번에 들렀더니 비슷비슷하게 만든 두 개를 내주며 다 가져가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중 작년에 구해온 것과 같은 형태의 것 하나만을 골랐다. 두 개를 갖게 되면 하나만을 지녔을 때 그 풋풋함과 살뜰함이 소멸되고 만다. 이것은 내 지론이다. 어떻게 두 개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 독자이기도 한 주인에게 부끄럽지만 그 자리에서 내 심경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요즘에 이르러 이것저것 세속적인 욕심은 어느 정도 빠져나간 것 같은데 때깔이 고운 그릇을 보면 아직도 곁에 두고 싶은 생각이 인다고. 함께 웃었다. 이런 내 욕심은 얼마 전 곤지암의 보원료에서도 발휘되었다. 이따금 보원료에 들르면 지연님은 쌀과 콩, 무, 김치 등 오두막에 소용될 것을 이것저것 챙겨주어 그때마다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도 대청마루에 놓인 그릇들을 보다가 단정하게 빚은 다완을 매만져 보았더니 주인은 내 마음을 읽고 선뜻 싸서 주었다. 말차 다완으로 두어 번 쓰다가 초를 넣어 불단을 밝혔더니 은은한 그 불빛이 부처님 모습과 매우 잘 어울렸다. 가끔 이당도 애원에 들를 때도 이런 내 욕심은 멈추지 않는다. 한 번은 오래전에 만들어 작업실 한쪽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필통에 눈길이 닿자 먼지를 털어 얻어오기도 했다. 언젠가는 때깔이 고운 도자기 앞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무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아마 내 삶도 탄력이 느슨해질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며칠 전 길상사에 나갔더니
내게 온 우편물 속에 노인교통수당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에 의거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일정액의 교통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도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어 교통수당 지급 대상자임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기간 중에 교통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당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이동장 명의로 된 이 안내문을 펼쳐보고 나는 기분이 아주 미묘했다. 성북이동은 연락상 편리해서 옮겨놓은 길상사의 내 주소지다. 평소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런 안내문을 받아볼 때면 나는 새삼스레 움찔 놀란다. 어느덧 세월의 뒷모습이 저만치 빠져나간 것이다. 문득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떠올랐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자신의 묘비명에 남기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그는 덧없는 인간사를 이렇듯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다. 그 어떤 남기는 말보다도 진솔하고 울림이 크다. 누구나 삶의 종점에 이르면 허세를 벗어버리고 알몸을 드러내듯 솔직해질 것이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물쭈물하면서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묘비명이다. 물론 나는 그 교통수당 지급 신청서를 휴지통에 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시주의 무거운 은혜 속에 살아온 처지에 국민의 혈세까지 축내게 할 수는 없었다. 겨울 거처가 산자락의 단칸방으로 된 돛집이라 세상은 몇 년 만에 따뜻한 겨울이라고들 하지만 내게는 코가 시리고 귀가 시린 그런 겨울이었다. 석가래가 드러난 높은 천장에다 양쪽 문이 혼문이므로 새벽녘이면 방한 장비,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어서 개울의 얼음이 풀리기만을 꽃소식처럼 기다리는 요즘이다. 서양에서 수도원다운 수도원을 최초로 세운 성 베네딕토의 수도규칙을 지난 겨울 이 거처에서 다시 펼쳐보면서 많은 위로와 각성의 기회를 가졌다. 15년 전 로마에 들렀을 때 장익 주교님의 친절한 배려로 베네딕토 성인이 초기에 3년간 은수생활을 한 수비학고에 있는 거룩한 동굴을 찾았던 때의 감회가 새로웠다.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파른 절벽 가운데 있는 동굴인데 주위 환경이 마치 우리나라의 산천 경관과 아주 비슷했다. 앞은 천길 낭떠러진 깊은 골짜기에 큰 개울물이 흐르고 개울 건너에는 든든하고 덕스런 산이 있다. 그분은 한 수도자하고만 첩촉을 가졌는데 그것도 밧줄에 바구니를 달아 빵을 전해주는 간접적인 첩촉이었다. 성 베네딕토는 뒷날 몬테카시노에 수도원을 세워보다 나은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을 만들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으면 한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라.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자신의 행동을 항상 살피라. 하느님이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공허한 말, 남을 웃기려는 말을 하지 말라. 다툼이 있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바로 화해하라. 법정 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아직은 이른 봄. 건강 비결 중 한 가지는 늦게 입고 늦게 벗어라이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의 날씨가 좀 춥다고 해서 일찍 속옷을 껴입기 시작하면 한겨울에는 더욱 두껍게 입어야 한다. 추위를 이겨낼 저항력을 잃는다는 소리다. 그리고 신문방송에서 여기저기 꽃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내일을 벗고 가벼운 차림을 했다가는 감기 걸리기 십상이다. 한겨울 얼음골에서 지내다가 따뜻한 봄볕이 그리워 남쪽으로 내려왔다.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매화라도 볼까 해서 길을 떠나왔는데 우수절이 지났는데도 꽃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웠기 때문이다. 천지간의 봄은 꽃을 통해 전해지는데 옷깃에 스며드는 바람결이 쌀쌀해서인지 꽃망울들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예년 같으면 이맘때 강진 다산초당 아랫마을 귤동에는 매화가 피었을 텐데 올해는 아직 꽃을 볼 수 없었다. 백년사의 동백도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영랑코택의 해묵은 동백나무 가지 끝에 열린 몇 송이 꽃이 이른 봄을 달고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어째서 꽃을 찾아 나서는 걸까? 옛 그림에 보면 눈 속에 꽃을 찾아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들이 눈에 띈다. 곁에는 동자가 깔자리와 다기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뒤를 따른다. 바라보기에도 삶의 향기인 그 운치를 느낄 수 있다. 해마다 이른 봄철이면 뜻을 같이 하는 친구와 더불어 갓 피기 시작한 매화나무 아래 자리를 펴고 맑은 찻잔에 매화꽃을 띄워 차를 마시는 일로 그의 향기로운 봄을 맞이했었다. 그 옛날 매화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꽃철이 되면 이부자리를 가지고 꽃을 찾아가 꽃망울이 잔뜩 부풀어 오를 때부터 마침내 꽃이 만발하고 질 때까지 그 꽃끈을 아래에서 먹고 자며 지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꽃과 함께 눈을 뜨고 꽃과 함께 잠이 들었다. 꽃가지에 달이 떠오르는 밤이면 달이 기울 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이쯤 되어야 가히 매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처럼 메마르고 삭막한 세태에 이런 예시하기를 들으면 꽃에 미친 녀석이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기대감 속에는 이 같은 꽃다운 마음씨도 함께 스며 있을 듯 싶다. 우리 인간의 삶에 살벌하고 비린내. 나는 정치와 경제만 있고 꽃에 미친 이런 운치가 없다면 인간의 자취가 얼마나 딱딱하고 추하겠는가. 꽃에 미친 이런 사람들 덕에 세상의 종말이 좀 더 늦춰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친 세상에서 그래도 철 따라 꽃이 피는 그 뜻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만약 우리 곁에 꽃이 없다면 우리 삶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휴정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편향. 언기 스님은 뜰에 핀 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비 내린 뒤 뜰에는 가득 꽃이 피어 맑은 향기 스며들어 새벽장이 신선하다. 꽃은 뜻이 있어 사람을 보고 웃는데 선방의 스님들 헛되이 봄을 보낸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나야 봄이 온다. 그러나 아직은 이른 봄. 법정 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홀로 걸으라 행복한 이여. 산중에 살면서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 책이다. 홀로 지내면서도 무료하거나 적적하지 않은 것은 좋은 친구인 책들이 내 둘레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 책은 나에게 삶의 기쁨과 생기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나를 안으로 여물게 한다. 그러나 시시한 책은 속물들과 시시덕거리는 것 같아서 이내 밀쳐낸다. 내 귀중한 시간과 기운을 부질없는 일에 소모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결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금년부터는 세상에 쏟아져 나온 그 많은 책들을 엄밀하게 골라 읽기로 했다. 말을 달리하자면 친구를 사귀더라도 진솔하고 알찬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는 표현이다. 그 전에 읽다가 접어둔 비노바 바베이, 바가바드 기타 강론 천상의 노래를 다시 펼쳐 들었다. 마하트마 간디의 충직하고 헌신적인 제자인 그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같은 동료들의 요청으로 바가바드 기타를 강론하게 되었다. 그는 영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모두 합쳐 5년 동안을 각기 다른 감옥에서 지내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 천상의 노래를 읽고 있던 중인데 어느 날 춘천에 계신 장익 주교님께서 새해 편지와 함께 비노바 바베이 사진 명상집 홀로 걸으라 그대 가장 행복한 이여를 보내주셨다. 주교님 배운 지도 오래인데 마치 주교님을 만난 듯 아주 반갑고 고마운 선물이었다. 나는 요즘 천상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서 눈으로는 비노바 바베의 생애를 사진으로 음미하는 아주 신선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의 유명한 푸단 운동토 지언납 운동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된다. 어느 날 한 시골 마을에 하리잔소이 불가촉 천민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조그만 땅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 일하며 여생을 보내겠다고 했다. 비노바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주정부에 전달해 주겠다고 나선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의 땅 100에이커를 내놓겠다고 했다. 순간 비노바의 마음속에 성강처럼 영감이 떠오른다. 그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 일은 기적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 그는 우주에 펼쳐져 있는 힘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것은 하나의 계시였다.
다음 날 그는 다른 마을로 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땅의 헌납을 요구한다. 나는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자의 모습을 하고 오신 신을 당신네 가족으로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넷이라면 그를 5번째 가족으로 여기고 당신의 땅 5분의 1만 내게 주시오. 땅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는 인도 전역을 걸어 다니면서 지주들을 설득하여 400만 에이커의 토지를 헌납받아 땅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온 세계를 감동시켰다. 간디는 일찍이 그를 가리켜 인도가 독립되는 날 인도의 국기를 맨 처음 개항할 사람이라고 칭찬한 바 있다. 비노바 바베의 생애는 암담한 인류 사회의 희망과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항상 다음과 같은 만트라 진언을 반복한다. 공기와 물과 햇빛처럼 땅 또한 신의 선물이다. 모든 사람이 그 땅에 대해 공평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세상의 책은 돌자갈처럼 흔하다. 그 돌자갈 속에서 보석을 찾아야 한다. 그 보석을 만나야 자신을 보다 깊게 만들 수 있다. 과속 문화에서 벗어나기.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본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연 나 자신답게 살아왔는지를 묻는다. 잘 사는 해였노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많은 이웃들로부터 입은 은혜에 대해 나는 얼마만큼 보답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적잖은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때그때 만나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로 집약될 수 있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스치고 지나왔는지 반성한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몇 점으로 매길 것인지 헤아린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날들을 두고 후회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것은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새롭게 다지는 것만 못하다. 새해부터는 내 나쁜 버릇을 고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시대의 고질병인 과속 문화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성급하게 달려가려는 잘못된 버릇부터 고친다. 남보다 앞질러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흐름을 함께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요즘 우리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말만을 내세우려고 한다. 언어의 겸손을 상실한 것이다. 잘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는 좋은 만남을 갖기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또한 과속에서 온 나쁜 습관이다. 슈퍼마켓의 계산대 앞에 늘어선 줄을 보고 짜증을 내는 것도 조급하고 성급한 과속 문화에서 온 병폐다. 자기 차례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그 안에서 시간의 향기를 누릴 수 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현재 자신의 삶을 맑은 눈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수행자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으면 이와 같이 대답한다. 나는 서 있을 때는 서 있고, 걸을 때는 걷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고, 음식을 먹을 때는 그저 먹는답니다. 그건 우리도 하는데요. 라고 질문자가 대꾸하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지요. 당신들은 앉아 있을 때는 벌써 서 있고, 서 있을 때는 벌써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는 이미 목적지에 가 있고요. 오늘의 성급하고 조급해하는 과속 문화의 병폐를 드러낸 이야기다. 둘째,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일에 보다 적극성을 띠려고 한다. 내가 한때 맡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내 것이란 없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그 밖의 것이야 더 말할 게 있겠는가. 셋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다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할 것을 거듭거듭 다짐한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웃으로부터 받은 따뜻함과 친절을 내 안에 묵혀둔다면 그 또한 핏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괴팍하고 인정머리 없는 성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서운함과 상처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난 다음에는 사는 일이 더 즐겁고 행복해져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을 만난 내 삶도 그만큼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명심하고 명심할 일이다. 알을 깨고 나온 새처럼
새의 달력을 보니 지나온 한 해가 묵은 세월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무슨 일을 하면서 또 한 해를 소모해 버렸는지 새삼스레 묻는다. 그러다가 문득 내 남은 세월의 잔고는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삶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삶의 비참함은 죽는다는 사실보다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무엇이 죽어간다는 사실에 있다. 가령 꽃이나 달을 보고도 반길 줄 모르는 무디어진 감성, 저녁 노을 앞에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모르는 무감각, 넋을 잃고 텔레비전 앞에서 허물어져가는 일상 등 이런 현상이 곧 죽음의 한 걸음씩 다가섭니다. 저물어가는 이 가을 한 친지로부터 반가운 사연을 받았다. 지난 여름 20년 가까이 살던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오랫동안 꿈꾸어오던 혼자만의 공간을 마련했다고 알려왔다. 언제라도 혼자일 수 있는 텅 빈 공간을, 그 공간의 이름을 도솔함이라고 했단다. 도솔은 도솔천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은 치족천.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고 살면 그 자리가 곧 최상의 안락한 세계라는 뜻이다. 온갖 얽힘에서 벗어나 알을 깨고 나온 새처럼 훨훨 날 수 있다면 그곳이 곧 도솔함의 존재의 의미일 것이다. 누구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그런 소원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한 인간으로서 가정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역할을 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남은 세월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어차피 인간사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홀로 남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 올 때도 홀로 왔듯이 언젠가는 혼자서 먼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엄연한 삶의 길이고 덧없는 인생사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보다 성숙해져야 한다. 나이 들어서도 젊은 시절이나 다름없이 생활의 도구인 물건에 얽매이거나 욕심을 부린다면 그의 인생은 추하다. 어떤 물질이나 관계 속에서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즐길 수도 있어야 한다. 자신을 삶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두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한다. 인생의 황혼기는 묵은 가지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꽃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몸은 조금씩 이지러져 가지만 마음은 샘물처럼 차오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무가치한 일에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간에 항상 배우고 익히면서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누구나 삶에 녹이 쓴다.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묵혀두지 않고 거듭거듭 새롭게 일깨워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이 다음 생의 문전에 섰을 때도 당당할 것이다.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으니 그만 쉬라는 이웃의 권고를 듣고 디오게네스는 이와 같이 말한다. 내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결승점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만 멈추어야겠는가? 디오게네스의 이 말을 나는 요즘 화두처럼 곰곰이 되뇌고 있다. 그러다 보면 결승점만이 아니라 출발점도 저만치 보인다. 옹달샘에서 달을 깃다. 표고 800에서 살다가 600으로 내려오니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 얼마 만에 듣는 계명성인가. 회를 치며 새벽을 알려주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가히 우렁차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첫 닭이 운다. 어떤 때는 오시에 울기도 하는데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고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늦게 깨우는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이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나라고 알려주는 이 장닭 우는 소리를 듣고 몇 사람이나 깊은 잠에서 깨어날까? 닭 우는 소리는 자명종 시계 소리에 비해서 신경을 거스르게 하지 않고 훨씬 여유가 있어 좋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소리와 자연의 소리는 이렇듯 다르다. 나는 요즘 옹달샘으로 물 기르러 가는 일에 재미를 누리고 있다. 개울물을 뜨러가는 일보다 더 정감이 있다. 가는 길에는 솔가리가 수북히 쌓여 있어. 푹신푹신한 그 감촉이 마치 카펫 위를 걷는 것 같다.
예전 시골에서는 이 솔가리를 갈퀴로 긁어 불쏘시개나 땔감으로 썼다. 장날이면 솔가리를 지게에 한 짐씩 지고 나와 팔기도 했었다. 나는 땔감보다도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그 맛이 더 좋아 그대로 둔다. 나무들이 떨군 그 잎은 그 나무 아래서 사가 걸음이 되어 다시 뿌리로 돌아간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 법칙이다. 생과 사의 소식도 바로 이런 데에 있을 것이다. 이 샘에서 물을 기를 때마다 문득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가 연상된다. 산중에 사는 스님, 달빛이 너무 좋아. 물병 속에 함께 길어 담았네. 방에 들어와 뒤미쳐 생각하고 병을 기울이니 달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네. 물을 기르러 갔다가 때마침 우물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달을 함께 길어 담는다. 아마 청명한 가을밤이었을 것이다. 밤이 이슥하도록 글을 읽다가 출출한 김에 차라도 한 잔 마실까 해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간다. 길어놓은 물보다 새로 기른 물이라야 차 맛이 새롭다. 차 맛은 곧 물맛에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마침 둥근 딸이 우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바가지로 물과 함께 달을 길어 담는다. 하던 일을 마저 하다가 뒤늦게 생각이 나서 길어온 샘물을 끓이려고 다로에 차관에 물병을 기울이니 함께 길어온 딸은 그새 어디로 새어나가고 없다. 샘물과 달과 차가 어울린 가을밤 산중의 그윽한 풍류이다. 내가 이 옹달샘의 이름을 크벌정이라고 한 것도 이런 정치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새로 지은 퀴틀집의 방이 얼마나 크냐고 누가 묻기에 2평짜리 단칸방이라고 했다. 그 방으로 드나드는 문지방 위에 폭 한자 너비의 선반이 내가 서서 손을 뻗칠 수 있는 높이로 걸려 있다. 그 위에 몇 권의 책과 옷을 담은 광주리가 놓여 있다. 옛 그리스의 철인 디오게네스의 통에 견준다면 궁궐인 셈이다. 나는 이 새로운 거처에서 더욱 단순해지고 더욱 진실해지고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온화해지고 더욱 친절해지고 더욱 인정이 깊어지고자 노력할 것이다. 겨울채비를 하다. 요 몇 해 사이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때문에 산중의 겨울 살림살이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다. 눈 고장에 눈이 제대로 내리지 않고 강추위가 잇따르면 무엇보다도 식수원인 개울이 얼어붙어 물을 구할 수 없다. 혹독한 추위일지라도 눈이 내려 쌓이면 이를 보호막으로 얼음장 밑으로 물은 흐른다. 그런데 눈이 내리지 않고 강추위가 계속되면 개울이 바닥까지 얼어붙어 물을 찾을 수 없다. 작년 겨울 한동안은 얼음을 녹여 식수로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 살면 사람의 심성 또한 얼어붙어 물기가 모자란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을 찾아 이주해야 한다.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어쩔 수 없이 물이 있는 산자락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산자락이면 위태로운 빙판길을 오르내릴 일도 없을 것이다. 내 한 몸 기댈 곳에 점을 찍고 지난 봄부터 일을 시작했다. 다행히 아름드리 소나무 숲 속에 단칸집을 지을 터가 있었다. 제대로 배운 목수는 아니지만 아는 일꾼의 손을 빌어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퀴틀집을 어렵사리 지었다. 통나무로 켜켜이 쌓아 올리고 그 틈을 진흙으로 발랐다. 단칸방이지만 좌우로 창문을 높이 내고 정면으로 밝은 들창도 달았다. 천정은 석가래가 드러나도록 높이고 지붕은 퀴틀집에 어울리게 너와를 얹었다. 내가 이 집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집 뒤에 묵은 샘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산 아래 살던 5집이 이 샘물을 길어다 먹었다고 했다. 흙더미에 묻혀있던 샘을 다시 파보았더니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았다. 물맛도 그만하고 수량도 넉넉해서 이제는 혹독한 추위에도 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집 뒤로 한 30m쯤 올라간 곳에 있는 이 고마운 샘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그벌정이라고 했다. 달을 길어 올리는 샘이란 뜻이다. 겨울철을 지내기 위해 지은 오두막이지만 나 혼자 살지 않고 해와 달과 함께 살자는 뜻에서 일월함이란 편액을 달았다. 밝은 집에서 밝게 살고자 한 염원에서다. 집일을 하고 남은 헌판자 쪽이 있어 갑골 문자에서 해와 달을 빌리고 집 암자는 찾을 수 없어 손수 간략하게
집의 형상을 그려놓았다. 집이라던 일꾼이 무슨 글자인지 묻기에 그림 글자라고 일러주며 함께 웃었다. 시절 인연에 따라 겨울철에는 이 집에서 내 삶을 이어가려고 한다. 그동안 쌓인 책을 지난 여름 흩어버린 것도 보다 간소하고 홀가분하게 살기 위해서였다. 한 수행자가 몸담아 사는 생활 공간이 얼마만큼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나는 이 집에서 실험해보고 싶다. 수행자에게 어떤 것이 본질적인 삶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삶인가를 순간순간 내 자신에게 물으려고 한다. 조선시대의 함어 득통선사는 이렇게 읊었다. 진종일 일 없이 앉았노라니 하늘이 꽃비를 뿌리는구나. 내 생애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표주박 하나 벽 위에 걸려있네. 아궁이 앞에서 절에 들어와 내게 주어진 최초의 소임은 부목이었다. 땔감을 담당하는 나무꾼인 셈이다. 이 소임은 행자 시절 은사께서 내게 내린 출세간의 선물이기도 하다. 당신도 절에서 맨 처음 본 소임이 부목이라고 하셨다. 1950년대 통영 미륵산에 있는 미래산은 집이 두 채뿐인 지극히 초촐한 선원이었다. 대중은 많을 때가 고작 7, 8명. 아궁이가 셋이었는데 하루 두 짐씩 뗄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이 부목의 소임이었다. 지게질이 서툴러 몇 번씩 넘어지면서 일머리를 조금씩 익혀갔다. 장마철이면 아궁이에 물이 스며들어 불을 지피는데 아주 애를 먹었다. 이 무슨 인연인지 나는 거처하는 곳마다 장마철이면 이 수세식 아궁이 때문에 적잖이 속을 썩인다. 산중에서는 연일 비가 내리면 생수가 터져 낮은 곳에 물이 고이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중에 집을 지을 때는 더구나 예터에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터를 돋워 지어야 한다. 터를 깎아내면 백발백중 어김없이 물이 스며든다. 평지보다 아궁이가 깊고 구들장 밑이 개자리가 깊어야 제대로 불이 들인다. 그러기 때문에 집터를 고를 때는 절대로 깎아내서는 안 된다. 경험이 없어 일꾼들 하는 대로 맡겨두었더니 불이람 시절 첫 장마부터 아궁이에 물이 고였다. 그대로 두면 구들장 밑까지 물이 차오를까봐 밤잠을 설치면서 물을 퍼내기도 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의 압력으로 어떤 경계에 이르면 그 이상은 물이 차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오를 만큼 차오르도록 방치해두었다. 한 이틀 지나 아궁이에 물이 빠지면 먼저 고무래로 젖은 재를 쳐내야 한다. 아궁이 속에 물기가 배어있어 새로 불을 지피기가 어렵다. 이런 때는 바닥에 마른 장작을 깔고 그 위에 땔감을 두고 불을 지펴야 하는데 부채질을 한참 해야 겨우 불이 붙는다. 요즘은 큰 절, 작은 절 가릴 것 없이 대부분 기름 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이런 원시적인 헛수고는 해당 사항 무이겠지만 혹시 나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할 신참들을 위해 이와 같은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죽노릇이란 어떤 것인가? 하루 24시간. 그가 하는 일이 곧 죽노릇이다. 이래서 이치를 익히고 그 이치로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다. 순간순간 그가 하는 일이 곧 그의 삶이고 수행이고 정진이다. 지난 물난리 때에도 나는 아궁이 앞에서 반세기 넘게 이어온 나무꾼의 소임을 거르지 않았다. 누가 죽노릇을 한가한 신선노름이라 했는가? 사람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상황이 있다. 남과 같지 않은 그 상황이 곧 그의 삶의 몫이고 또한 과제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업이다. 그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다. 할 일 없이 지내는 것은 뜻있는 삶이 아니다. 그때 그곳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일으켜 세운다. 처서를 지나면서 하루 걸러 다시 군부를 지핀다. 훨훨 타오르는 아궁이 앞에서 내 삶의 자취를 되돌아본다. 늦더위에 떼약볕에 청청하던 숲이 많이 바랬다. 초가을 냄새가 여기저기서 풍기기 시작이다. 물난리 속에서 올 여름에도 물난리다. 지역적인 편차는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이 땅에 물난리가 났다. 수해가 있을 때마다 관계당국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논의하지만 수해는 항구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대명사인 산천, 즉 산과 강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연은 원천적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다.
해와 달이 그렇고 지구가 그렇다. 산맥의 흐름과 산자락과 강줄기가 지극히 자연스런 곡선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유장한 호흡과 같다. 자연의 이와 같은 호흡과 체질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길을 내고 둑을 쌓으면서 눈앞에 경제성만을 내세워 직선을 고집한다. 길을 내고 집을 짓기 위해 산자락을 직선으로 깎아내린 그 절개지의 결과가 산사태를 불러오고 물난리를 가중시킨다. 강물의 흐름도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흘러야 유속을 억제할 수 있는데 강바닥에 돌까지 있는 대로 걷어내고 직선으로 강둑을 쌓기 때문에 강물은 성난 물결을 이루면서 닥치는 대로 허물고 집어삼킨다. 오래전에 한 노스님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가끔 되살아난다. 무슨 비결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서 머지않아 이 땅에 일각수가 나타나 온 국토를 유린할 거라고 했다. 벌써 오래전 일이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여기고 말았는데 요즘에 와서 그 일각수 이야기가 문득문득 떠오른다. 뿌리 하나인 그 일각수란 게 요즘 말로 하자면 포크레인일 것이다. 이 일각수라는 중장비 덕에 개발이 촉진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이 일각수 때문에 여기저기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이 얼마나 많이 멍들고 손상되었는지 너무나 자명하다. 삽이나 괭이 같은 손 연장이라면 자연은 오늘처럼 황폐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기계가 능률 면에서는 문명에 이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연에게는 커다란 흉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일각수 때문에 이 땅이 그 원형을 잃을 만큼 얼마나 많이 훼손되고 있는지 방방곡곡이 이를 드러내고 있다. 어제야 개울물이 줄어 극심한 수해 현장을 두 군데 가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 수많은 이웃들이 땀을 흘리면서 폭구를 돕는 모습은 그래도 우리가 이웃을 지닌 따뜻한 세상을 이루고 있구나 싶었다. 폭구 현장에도 여기저기서 일각수가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다. 허물기도 하면서 한편 다시 복구를 하는 것이 문명의 연장인가 싶었다. 일각수 자체는 생명이 없는 단순한 기계다. 거기 사람의 생각과 손이 작용해서 파괴도 하고 복구도 한다.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해 원주민인 이로커이 인디언 연맹은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주에는 우리를 다른 생명체들과 이어주는 기운이 있다. 우리 모두는 대지의 자식들이다. 우리가 지진과 홍수 등 온갖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것은 사람들이 어머니인 대지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존중할 때만이 당신들은 성장할 수 있다. 이 대지는 인간 생존의 터전이며 우리 다음에 올 여행자들을 위해 더럽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어머니 대지의 물과 공기, 흙, 나무, 숲, 식물, 동물들을 보살피라. 자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고 버려서는 안 된다. 보존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대지를 보살필 때 대지도 우리를 보살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요즘 고랭지에서는 가는 곳마다 감자꽃이 한창이다. 드넓은 밭에 가득가득 피어있는 단일. 작물의 꽃은 이런 고랭지 아니면 보기 드문 볼만한 풍경이다. 감자꽃은 보랏빛과 흰빛 두 가지인데 그 중에도 노란 꽃술을 머금고 있는 흰꽃이 돋보인다. 또 여기저기 대파가 실하게 자라고 있는데 며칠 걸러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런 작물이 버젓이 각 가정의 식탁에 오른다. 우리는 곡식이나 채소를 통해서 조석으로 농약을 떠먹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러고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다니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다. 식중독으로 각급 학교에서 급식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톡성 농약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사실 현장에서 지켜보면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만한 음식물은 지극히 드물다. 자신이 손수 가꾸는 채소류를 제외하고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안심할 수 없다. 자신이 직접 먹을 것과 상품 가치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같지 않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내 가족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을 채소류라면 누가 그토록 톡한 농약을 뿌려 대겠는가?
그러나 농사 짓는 일도 수익만 따질 게 아니라 인간 형성의 길로 이어져야 한다. 자신이 하는 그 농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이 형성되어 간다면 그 일을 아무렇게나 해치울 수 없다. 이것은 농사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보다 인간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자신이 하는 일에 보다 높은 긍지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지구인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가면서 월드컵의 열기를 쏟아붓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축구공 한 개의 향방에 그토록 열광하는 그런 힘은 어디서 솟아오르는 것일까? 내게는 이것이 올 여름의 화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열기가 바른 길로 선용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보다 밝아질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잘못 악용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 곳에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결한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군중 심리에 부추겨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청 앞 광장에선가 청소부 아저씨가 하셨다는 말씀이 두고두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운동만 잘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거냐? 모든 걸 다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지. 세상에 가장 위대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다. 사람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보다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친절과 따뜻한 보살핌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이루고 믿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만나는 대상마다 그가 곧 내 복받치고 선지식임을 알아야 한다. 그때 그곳에 그가 있어 내게 친절을 일깨우고 따뜻한 배려를 낳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다운 책. 지난 초봄 볼 일이 있어 남쪽에 내려갔다가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아는 스님을 보았다. 만난 것이 아니라 본 것이다. 이 스님은 내가 불이람 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사이인데 몇 해 전 길상사를 거쳐간 후로는 그 거쳐도 소식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 스님의 맑은 모습이 꽃향기처럼 지금도 남아있다. 나는 남의 차에 탄 채 지나가는 길이고 그 스님은 길가에서 걸망을 메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순간 반가워서 차를 멈추게 했다가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않고 호젓이 지내고자 하는 수행자를 불쑥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폐가 될 것 같아서였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해답은 바로 나온다. 누군가 내 거처의 주변에서 나를 보고 아는 체를 한다면 나 또한 당황하면서 결코 반가운 감정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길가에 서 있었지만 예전에 지녔던 맑은 모습 그대로여서 내심으로 반가웠다. 이런 내 태도를 두고 매정하다고 탓할 사람들이 덜어 있겠지만 출세간의 맑은 업을 익히는 처지에서 보면 수긍이 갈 것이다. 못 본 채 그 자리를 스쳐가는 편이 갑자기 마주쳐 저쪽을 어색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다. 혼자서 외떨어져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그런 벽이 있다. 1993년 10월 그 스님이 태백산 각화사를 떠나면서 내게 보내온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혜를 다룬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라는 책을 나는 지금도 서가에 지니고 있다. 그 스님이 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며 읽은 자취가 책장에 배어 있다. 그 스님의 거처를 알 수 있다면 보내주고 싶은 내가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 오랜만에 책다운 책을 읽었다. 한길사에서 펴낸 리영희 씨의 대화. 이 책은 대화 형식으로 된 그의 인생 회고록이며 또한 자서전이다. 우리가 일찍이 겪었던 무지막지하고 야만적인 지난 세월을 거쳐 오면서 투철한 세계인식 아래 자기를 지켜낸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을 담은 우리 시대의 뛰어난 기록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지식인의 삶 자체가 바로 이 땅이 어두운 현대사라는 느낌이 들었다. 50년대 중엽부터 언론인과 대학 교수, 사회비평가와 국제문제 전문가로 활동했던 리영희 씨는 그의 삶을 이끌어준 근본이념으로 자유와 책임을 들고 있다. 진정한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따를 뿐 아니라 자신이 몸담아 사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만에 책다운 책을 읽었다. 이런 책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널리 읽혔으면 좋겠다. 그가 40년 동안 온갖 고통을 무릅쓰고 글을 써온 목적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는 진실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내가 이 책을 권하는 이유도 우리 시대의 진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다. 좋은 책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 승가의 결제, 해제와 함께 안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양한 일인지 모른다. 결제 기간과 해제 기간은 상호 보완한다. 결제만 있고 해제가 없다면 결제는 무의미하다. 마찬가지로 해제만 지속된다면 안거 또한 있을 수 없다. 여름철 결제일인 음력 4월 보름 이전까지는 책 만드는 일로 너무 자주 산을 내려갔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과 관계된 일이므로 그 나름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팎으로 분주하고 고단한 나날이었음이 되돌아 보인다. 이제는 다시 산의 살림살이에 안주할 때가 되었다. 옛 선사의 법문에 때로는 높이 높이 우뚝 서고 때로는 깊이 깊이 바다 밑에 잠기라.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안거 기간은 깊이 깊이 잠기는 그런 때다. 그 잠김에서 속이 여물어야 다시 우뚝 솟아오를 수 있는 저력이 생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나온 세월 동안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며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가신 큰 어른들의 가르침 덕이다. 해인사에서 10여 년을 살면서 안팎으로 수행자의 터전을 닦던 풋중 시절 구참 스님들로부터 보고 듣고 익히면서 배운 그 덕이 결코 적지 않았다. 겉으로 수행승의 차림만 했지 안으로는 새카만 먹통이었는데 수행의 덕을 쌓으신 구참 스님들의 말 없는 가르침에 그때마다 큰 감화를 받아 먹통을 조금씩 비울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홀로 사는 나를 받쳐주는 저력이 있다면 장경각 법보전에서 조석으로 기도하던 그 힘이라고 생각된다. 큰 법당에서 대중 예불이 끝난 후 혼자 장경각에 올라가 108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일로 그날의 정신적인 양식을 마련했었다. 기도는 꾸준히 지속하는 그 정진력의 의미가 있다. 어쩌다 도중에 한두 번 거르게 되면 기도의 리듬이 깨뜨러지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법보전 주련에는 지금도 이런 법문이 걸려 있다. 부처님 계신 곳이 어디인가? 지금 그대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이 주련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에 전율 같은 것이 흘렀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설 자리가 어디인가를 소리 높이 외치고 있었다. 팔만대장경판이 모셔진 그곳에서 큰 소리로 들려오는 가르침은 지금 그대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 따로 어디서 찾지 말라는 것이다. 종교만이 아니라 우리들 삶도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다른 시절이 있지 않다. 는 임재선사의 가르침도 같은 뜻이다. 오두막 둘레는 한동안 철쭉이 볼만했다. 그대로 바라보기도 아름답지만 발 사이로 보이는 모습이 훨씬 아름답다. 여기 사물을 보는 비밀이 있다. 노출보다는 알맞게 가려진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는 사실이다. 노출을 자랑하는 여름철에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책의 날에 책을 말한다. 4월 23일 이날은 세계적으로 책을 기념하는 책의 날이다. 이 책의 날을 기리기 위해 어제는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 강당에서 강연을 했다. 일찍이 안 하던 짓을 선뜻 허락하게 된 것은 나 자신 책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이 책이 인류 사회에 공헌한 바는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만약 우리 곁에 책이 없었다면 결코 현재의 우리들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책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요소이다. 책을 즐겨 읽거나 멀리하거나 상관없이 이 책은 인간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느 날 아침 내 둘레를 돌아보고 새삼스레 느낀 일인데 내 둘레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았다. 차와 책과 음악이 떠올랐다.
마실 차가 있고 읽을 책이 있고 듣고 즐기는 음악이 있음에 저절로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오두막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구나 싶었다. 차와 책과 음악이 곁에 있어 내 삶의 생기를 북돋아주고 나를 녹슬지 않게 거들어주고 있음에 그저 고마울 뿐이다. 오두막 살림살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들라면 읽고 싶은 책을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쾌적한 상태에서 읽고 있을 때, 즉 독서 산매에 몰입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은 투명할 대로 투명해진다. 이때 문득 서권의 기상이 나를 받쳐준다. 어떤 그림이나 글씨에서 그 작가의 기량을 엿보려면 이 석권기와 문자의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늠할 수 있다. 나는 몸소 서점에 들러 읽고 싶은 책을 사오기도 하지만 저자나 출판사로부터 보내오는 책이 한 달이면 20여 권 가까이 된다. 하루 일과 중에서 책만 읽으면서 지낼 수 없으니까 엄격하게 가려서 읽는다. 이 나이에도 재미있는 책은 밤을 새워가며 읽을 때가 가끔 있다. 책은 가려서 읽어야 한다. 읽고 나서 남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책은 좋은 책이다. 읽을 책도 많은데 시시한 책에 시간과 기운을 빼앗기는 것은 인생의 낭비다. 사실 2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1번 읽을 가치도 없다. 그럼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베스트셀러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때 상업주의의 바람일 수도 있다. 좋은 책은 세월이 결정한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책, 잠든 내 영혼을 불러일으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책은 그 수명이 길다. 수많은 세월을 거쳐 지금도 책으로서 살아 숨쉬는 동서양의 고전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권하고 싶은 말은 어떤 종교의 경전이든지 경전은 소리 내어 읽어야 한다. 그저 눈으로 스치지만 말고 소리 내어 읽을 때 그 울림에 신비한 기운이 스며 있어 그 경전을 말 한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책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아무리 좋은 책일지라도 거기에 얽매이면 자신의 눈을 잃는다. 책을 많이 읽었으면서 콕 막힌 사람들이 더러 있다.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을 수 있을 때 열린 세상도 함께 읽을 수 있다. 책에 읽히지 말고 책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책에는 분명히 길이 있다. 자신의 그릇만큼 올해는 봄이 더디다. 이곳 산중은 엊그제가 춘분인데도 아직 얼음이 풀리지 않아 잔뜩 움츠린 채 봄 기운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머지않아 꽃바람이 올라오면 얼음이 풀리고 새싹들이 돋아날 것이다. 어김없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 바뀔 것들은 바뀔 것이다. 사람들도 그 때를 알고 변할 수 있어야 한다. 바위처럼 그 자리에서 요지부동한다면 거기에는 삶의 생기가 스며들 수 없다. 계절이 바뀌면 달력만 넘길 게 아니라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틀을 마련할 줄도 알아야 한다. 고정불변, 똑같은 되풀이는 삶을 지겹게 만든다. 현재의 나 자신은 과거의 나 자신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날일 수 있다. 벽에 걸어두었던 촉자를 떼어내고 빈 벽으로 비워둔다. 그 빈 공간에 그림 없는 그림을 그린다. 그 자리에 무엇을 걸어둘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넉넉하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여백의 운치를 누리고자 해서다.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역사가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30년대에 미국을 돌아보고 새로운 공화국, 국민들의 영혼을 잠식하는 예상치 못했던 병을 진단한다.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괴로워한다. 어째서 그들은 번영 속에서도 그토록 불안을 느끼는가? 우리가 지난날 어렵게 살아온 시절에는 남이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기가 죽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생활이 대체로 고만고만해지면서는 약간의 차이만 나도 눈에 불을 켠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비교적 풍요롭게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종종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평온하고 느긋한 환경에서도 이따금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진다. 토크빌은 말하기를 프랑스에서는 자살률의 증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자살보다도 광증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심하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농경사회를 이루던 그 시절에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 인간의 도리와 정신적인 평온은 잃지 않았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환경에서 살아왔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거나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전에 비하면 다들 가질 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삶에 대한 회의와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모든 생명이 새움을 틔우는 이 화창한 봄날에 어째서 멀쩡한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도중하차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전도된 가치관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삶이 매우 아깝다. 진정한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부라고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부는 욕구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차지하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가난해진다. 그러나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한다면 실제로 소유한 것이 적더라도 안으로 넉넉해질 수 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바라면 적은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진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몫이 있다. 자신의 그릇만큼 채운다. 그리고 그 그릇에 차면 넘친다. 자신의 처지와 분수 안에서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이다. 이 봄에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법정 스님 아름다운 마무리.